일반기기에서 출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24년도서부터 26년도까지가 적용 기간이 되겠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죠. 근데 웬만하면은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시험을 보는 방법은 객관식이고 필기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는 80문제, 시험 시간은 2시간 정도가 되겠고요. 요거를 따게 되면은 기계공학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말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이거를 바로 할 수는 없겠죠. 이건 실무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쌓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기계 제도 및 설계고요. 문제는 팁 문제라고 하죠. 이 출제 기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쭉 읽어볼 가치가 있죠.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세부 항목에 도면 작성이라는 게 있고요. 좌표계, 기타 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자면 좌표계라 그러면 좌표 이런 거 살면서 수학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배워보셨겠죠. 요런 좌표에 대한 거를 배우고 요걸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투상법이라는 거는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다고 하면 오른쪽에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거 이런 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투상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법.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치수가 10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는 거, 혹은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넣는 거죠. 이러면 이제 모서리 여기 길이가 5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죠. 간단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기호가 있는데 어떤 면을 가공을 했을 때 그 면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런 표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X, Y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가공법을 쓰기 위해서 가공법에 맞는 기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라인딩, 보링,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또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KS랑 ISO 규격, 산업 규격의 이해와 활용. 이거는 이제 그 실기 준비하실 때 KS 규격집이라는 걸 한번 보면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런 KS 규격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됩니다. 간단히 어떤 건지 한번 보자면, 요게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 때 사용하게 된 KS 규격인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가공기호를 사용할 때 쓰는 표면 거칠기 기호거든요. 그거랑 IT 공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타 등등 많은 내용들이 있게 돼요. KS랑 ISO 산업규격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은 여기 있는 문제가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전체 80문제 중에서 20문제인데 20문제 중에서도 일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밑에 보니까 이제 공차를 좀 세분화해 가지고 치수 공차, 일반적으로 쓰는 치수, 기하 공차는 삼각형, 이 기하라는 게 그런 거죠. 사각형, 삼각형 요런 모양으로 나타내는 공차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표면 거칠기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제 요런 게 표면 거칠기입니다. 표면의 거칠기를 표현하게 되는 그런 거고, 끼워 맞춤은 이제 어떤 구멍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뭔가 쇠막대 같은 게 껴지는 그럴 때 발생하는 그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규정하는 그런 거를 끼워 맞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면 작업 및 검토, 도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상 모델링이 있습니다. 형상 모델링은 형상을 말 그대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원기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정육면체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모델링 작업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델링 데이터 생성하기, 그러니까 모델링 한다는 얘기예요. 모델링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 모델 트리, 모델링을 할 때 하나하나가 실행된 기능을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CAD 모델의 종류, 특성, 모델링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론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 몸으로서 익혀 표현을 하는 거죠. 모델링 데이터 검토 및 수정은 이제 설계의 의도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갔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는 것이고, 또 형상의 치수, 형상이 제대로 그려졌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거죠. 오류가 있냐, 조립이 제대로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품간 결합 상태 분석, 요게 요 얘기가 되겠죠. 그 후에 인쇄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3D 프린터로 뽑는다 이런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요소 공차 및 설계 검토, 기계 요소의 종류, 나사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밑에서부터는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체결 요소 설계, 체결할 때 너트랑 볼트 이런 게 서로 체결이 되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나사, 키, 핀, 코터 이런 것들이 다 체결될 때 사용되는 요소들입니다. 리벳 이것도 나사 비슷한 거예요. 용접해가지고 두 개를 체결을 하죠. 어떤 요소 두 개를 체결을 하는데 용접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리벳 같은 걸로 박는 경우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력 전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동력, 움직이는 힘을 전달을 해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축, 쇠 막대기처럼 생긴 축 이렇게 있고요. 베어링, 기타 등등 여러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동력 전달 시스템에 사용된다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공합 시스템이 나오죠. 말이 좀 복잡한데 유체와 공합을 사용한다는 건데 유체는 뭐 흐르는 것들, 뭐 얘기하자면 물이라든가 기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합은 공기와 같은 이런 압축성 기체를 사용하는 설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르는 이런 것들, 그리고 공기와 같은 이런 기체 시스템의 압력을 이용해서 하는 설계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고, 작동유, 작동할 때 사용하는 뭐 기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 같은 거 깎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중장비, 얘네들이 이제 유공합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유공합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유공합 펌프 이런 걸 배운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공합 밸브도 배우고요. 뭐 밸브는 표현하자면 유체의 흐름을 좀 제어하는, 유체나 공기의 압력의 그런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를 밸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있죠. 이제 유체나 공기의 압력을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그런 거를 유공합 액추에이터라고 하고요. 또 그 외에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뭐 회로 기호 같은 게 있겠죠. 도면에 쓰는 뭐 회로 구성과 제어 이런 거 배운다고 합니다. 유공합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배운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 재료와 기계 제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소 부품 재질, 여기 문제가 또 20문제라고 하고요. 위에서 제가 설명한 게 20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 않겠죠. 골고루 나오겠죠. 자, 요소 부품의 재료, 기계 요소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의 재료, 뭐 스테인리스, 철, 뭐 구리, 알루미늄 이런 거 있겠죠. 금속, 비금속. 이제 금속은 뭐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고, 비금속은 뭐 플라스틱 이런 게 있겠죠. 요소 부품 재질을 선정해서 뭐 어떻게 적합하게 할 건지, 요소 부품을 가공하는 거, 재료를 뭐 제조하는 거, 재료를 열을 가해가지고 뭐 강하게 만들고, 그런 열 처리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열 처리에 대해서도 요 열 처리 공정이죠. 요게 좀 세분화된 거죠. 열 처리 종류, 탄소 강의 열 처리하고 표면 경화, 표면을 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법, 열 처리에 따라서 강도랑 경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뭐 그런 내용과 열 처리에 따른 변형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공법이 나옵니다. 절삭 가공, 자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절삭 이론, 가공 방법, CNC 가공. 이 CNC가 머시닝 센터, 흔히 말하는 공작기계 얘기하는 겁니다. 공작기계. 손으로 다듬질하는 가공에 대해서 배우고, 지그나 고정구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그라는 말은 제조업에 계셨으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방법, 측정법, 뭐 자로 측정하는 거, 뭐 각도기 이런 것도 뭐 측정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검사 방법의 측정법과 측정 기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이건 뭐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 제작법, 기계 공작법이라고도 합니다. 비절삭 가공, 그리고 특수하게 하는 가공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위쪽에 절삭 가공이 있죠. 이렇게 따로. 원형 및 주조 공정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주조는 붕어빵 틀에다가 뭔가를 부어서 만드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 틀에다가 쇳물을 부으면 쇠로 된 붕어빵이 나오겠죠. 뭐 그런 겁니다. 소성 가공, 영구적으로 영원히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변형을 주는 걸 소성 가공이라고 해요. 그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용접, 판금, 재관, 특수 가공은 뭐 이 외에 특수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또 20개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자, 이번엔 구조 해석입니다. 구조 해석에 20문제가 또 나오게 되고요. 구조 및 진동 해석이라는 걸 배운다고 합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계 부품이나 구조물 같은 게 외부에 이제 힘을 받게 되면은 진동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설계한 제품이 뭐 실제로 작동을 잘 하는지, 뭐 부서지지 않는지, 뭐 불필요한 뭐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크게 준비랑 해석, 그리고 결과 평가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준비를 보니까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데이터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미세한 틈이라든가 뭐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모델링을 확인을 하는 거고, 해석 조건, 재료는 어떤 걸 설정을 할지,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을 할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거고, 경계 조건, 모델의 어떤 부분이 고정이 잘 돼 있는지, 지지가
잘 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뭐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입력한 데이터를 문서화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은 이제 모델링, 위에서 이제 얘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경계 조건 잘못된 게 있으면 경계 조건도 수정을 하거나 해석을 새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새로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해석 결과랑 경계 조건 결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재료역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재료역학을 보자면, 재료역학은 말 그대로 재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그 재료가 얼마나 버틸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힘과 모멘트 평형 나왔는데, 모멘트라는 거는 얘기하자면 회전력 같은 거거든요. 힘은 뭐 가해지는 거고요. 힘과 모멘트가 평형을 이뤄야 움직이지 않고 안정된 상태인 겁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과 이 모든 모멘트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안정적인 상태인 거예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유물체도는 이제 이런 힘과 모멘트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각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응력과 변형률. 응력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내부에서 발생되는 힘입니다.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표현 쓰죠. 그때가 요 응력입니다. 그래서 응력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재료가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력이 커지게 되면은 재료가 변형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얘기하는 응력 변형률 선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래프로 얘기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크리프랑 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변하는 걸 크리프라고 하고, 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약해져서 끝내 파괴가 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응력 집중 현상, 응력 집중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힘이 가해졌을 때 요런데 특별히 힘이 집중되는 거, 요런 걸 응력 집중이라고 표현을 해요. 위에 이어서 파손 이론을 좀 보자면, 뭐 파손 이론 말 그대로 뭐 파손이 되는 그런 거겠죠. 들어본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연성이라든가 늘어나는 그런 성질, 취성, 깨지는 성질,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용 응력, 재료가 안전하게 견딜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대 응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전 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낮은 허용 응력을 설정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정 문제, 이건 정정이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힘의 평형 방정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정정 문제라고 하고요. 그걸로 풀 수 없는, 평형 방정식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부정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탄성적으로 좀 탄성이 생기면서 변할 때 재료 내부에서 저장되는, 발생되는 에너지를 탄성 변형 에너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료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이제 탄성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개념화한 뭐 그런 겁니다. 여름에 생기는, 그런 내부에 생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뭐 온도가 변하게 되면 재료가 뭐 수축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뭐 재료가 약해지거나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비틀림은 말 그대로 비틀리는 겁니다. 비틀림 모멘트는 비틀림을 일으키는 힘, 그거를 이제 비틀림 모멘트라고 하고요. 방막 튜브, 얇은 막을 가진, 막으로 된 그런 튜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굽히면 굽혀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전단은 수평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서 파괴되는 걸 전단이라고 합니다. 전단 하중이 가해지고 내부에서 생기는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굽힘 모멘트 선도, 이건 이제 표를 얘기하는 건데, 내부의 각 지점에서 어디에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는 얘기하자면 가장 위험한 부위가 어딘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보는, 영어로는 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한 번씩 보게 되는 이렇게 I자로 생긴 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보라고 합니다. 레이저 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곡률, 변형률, 굽힘 모멘트 관계, 뭐 곡률은 말 그대로 이제 휘어지는 그런 비율이죠. 그러면서 휘어지고 변형이 생기면서 변형률이라는 게 생기고요. 모멘트가 생기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단류는 전단력이 작용할 때 나오는 그런 어떤 흐름 같은 그런 걸 얘기하고요. 보처짐, 힘이 가해지게 되면 뭐 막대기가 있을 때 이렇게 처지게 되겠죠. 쇠막대기를 무게가 가해졌을 때 이제 요 힘 받는 부분이 처지는, 실제 눈에 보이게 이렇게 처지진 않죠. 내부에서 그런 걸 관찰해가지고 뭐 계산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보를 정정보라고 하는데, 그 정정보가 아닌 걸 부정정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한 보를 부정정보라 그래요. 단순한 보를 정정보라고 하고, 카스틸리아노 정리, 말이 좀 이상한데 뭐 특별한 뭐 계산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조물이 좀 복잡한 게 있거나 그럴 때 뭐 특정
지점에서 뭐 어떤 발생하는 특별한 부분에 어떤 뭐 처짐이라든가 뭐 회전 뭐 그런 걸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위에 나왔듯이 아주 복잡한 구조물을 계산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응력과 변형을 해석을 좀 보자면 평면 응력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가해지는 거를 2차원 평면으로 생각을 하고 간주를 하고 해석을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평면 응력입니다. 평면 변형률 똑같은 거고요. 말 그대로 평면이죠. 주응력이랑 최대 전단 응력은 뭐냐면, 주응력은 응력도 이게 수직 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직 응력. 수직 응력들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거를 주응력이라고 하고, 전단 응력 중에 가장 큰 거를 말 그대로 최대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안전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평면 응력의 응용, 요 위에 대한 내용이죠. 삼축 응력 상태,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 방향에서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모양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저항을 하냐, 그런 거를 공부한다고 할 수가 있죠. 압력 용기는 이제 보일러라든가 뭐 가스탱크 이런 거 있죠. 내부 압력을 견뎌야 되는 압력 용기, 그런 걸 배우는 거고요. 보의 최대 응력, 보의 최대 응력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굽힘에 대한 거, 뭐 전단에 대한 거 배운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 뭐 건물의 기둥,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편심하중이라는 거 말 그대로 중심이 편향되어 있는 게 편심이잖아요. 약간 옆으로 좀 치우쳐가지고 힘이 가해지는 거, 그거를 편심하중이라고 하고, 그 힘을 받는 짧은 기둥을 단주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게 가운데에 딱 힘이 가해질 때보다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좀 위험하겠죠. 따로 배우는 거죠. 좌굴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좀 길고 좀 가늘은 그런 기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압축하중을 이렇게 받을 때, 뭐 긴 게 있을 때 이렇게 압축하중을 받을 때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거를 이라고 합니다. 저 이번엔 동력학으로 넘어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재료역학이었는데 동력학,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내용이죠. 아직까지 구조 해석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한정되게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쪽에 문제가 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요행수를 바라면 좀 너무 위험하고요. 단기간에 딸려는 그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갖고 대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동력학의 기본 이론에서 힘의 평형에 대해서 뭐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질점, 질량의 한 점에 그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체의 크기나 뭐 형태 이런 거 상관없고 모든 질량이 한 점에 집중돼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질점 운동이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은 좀 복잡한 문제를 좀 단순화화 해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질점의 동력학, 이렇게 또 세분화돼서 나왔죠.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뉴턴, 그 위대한 사람이죠.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이게 뭐 그거죠. F는 ma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질점의 선형 운동량과 각 운동량. 선형 운동량은 그 물체의 질량이랑 속도가 곱해져서 운동의 양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는 거고, 질점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운동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와 위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과 에너지 법칙, 외부에서 물체에 뭐 한 일이 있죠. 외부에서 물체에 발생하게 한 일과 그 일로 인해서 물체에 생긴 에너지의 변화량의 관계,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충격량,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이 작용할 때 그런 걸 충격량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운동량의 법칙, 이렇게 배우게 되고, 질점계의 동력학, 이제 물체의 질점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질점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전체 시스템적으로 운동하는,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거를 또 배우는 거죠. 자, 이번엔 강체의 동력학입니다. 외부에 힘이 발생을 해도 변형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내부에 이분의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잡았는데 그 둘 간의 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상적인 물체, 그래가지고 기계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체의 동력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강체의 뭐 속도, 가속도, 각속도, 얼마나 빨리 도는지, 그런 여러가지 회전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각 속도는 물체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각 가속도는 이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혹은 뭐 느리게 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회전 중심, 강체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강체의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를 순간 회전 중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평면 운동에서의 절대 속도와 상대 속도. 절대 속도는 고정된 기준점에서 보는 게 절대 속도고요. 상대 속도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다른 물체를 기준으로 본 게 상대 속도가 되겠죠. 에너지 방법과 운동량 방법, 뉴턴 법칙 이런 거 빼고 일과 에너지 법칙, 일로 인해 발생된 에너지 이런 관계에 사용하는 방식이 에너지 방법이고, 운동량 방법은 충격량 그런 법칙을 사용한 거를 운동량 방법이라고 합니다. 강체가 회전을 할 때 가지는 운동의 량을 각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마지막이죠. 여기 구조 해석의 마지막인데, 기계 진동 기본 이론, 힘의 평형, 스프링의 합성. 힘의 평형은 얘기 많이 드렸죠. 스프링의 합성은 이제 여러 개의 스프링의 힘을 하나인 것처럼 합성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 조화운동, 주기운동, 진폭과 위상각. 가장 기본적인 진동의 형태가 이제 단순 조화운동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거, 그런 걸 주기운동이라고 하고,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걸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동 관련 용어들을 배우게 되고, 일 자유도 진동, 질량, 그리고 스프링, 감쇄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요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진 진동 시스템을 일 자유도 진동, 복잡한 내용인데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죠. 고유 진동수, 감쇄비, 그런 게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열 유체 해석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구조 해석이 끝났고 열 유체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일반 기계 기사에 연력학, 유체역학, 그게 이렇게 합쳐진 거죠. 마찬가지로 재료역학에 나온 것처럼 데이터 오류 확인하고 해석 조건 정의하고 경계 조건 설정하고, 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입력 데이터 문서화하고 해석에 대한 보고서 쓰고 기타 등등 넘어가겠습니다. 연력학의 개요, 시스템이랑 검사 최적이라고 있는데, 시스템은 얘기하자면 연력학에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딱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 최적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연력학 해석을 위해서 만든 임의의 어떤 그 공간 같은 거예요. 어떤 경계를 통해서 이제 물질이나 에너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간단히 보자면 그냥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는 말 그대로 물질의 상태, 그리고 상태량이 얼마냐, 물리적 특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과정과 사이클은 말 그대로 사이클입니다. 순수 물질의 성질, 순수 물질의 상변화, 기체, 고체, 액체 그런 변화량을 얘기를 하죠. 습증기는 습기 얘기하는 겁니다. 수증기, 이상기체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구분을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하죠. 이번에는 일과 열의 정의. 일은 뭐고, 연력학적으로 볼 때 일이 뭐냐, 어떤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움직였을 때 그런 것들 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연력학으로 볼 때 뭐가 일이냐, 그리고 열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계산하는 방법, 열 전달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를 배운다고 합니다. 연력학의 기본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보자면 제0법칙은 온도의 개념, 온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법칙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그 유명한 엔트로피,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연력학 2법칙을 사용한, 연력학 2법칙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그런 과정을 작동시키는 그런 사이클이죠. 사이클과 관련된 장치가 이렇게 동력 사이클, 냉동 사이클, 연력학적 장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을 볼게요. 유체역학은 말 그대로 유체, 앞쪽에 설명했듯이 흐르는 그런 물체, 기름, 물 이런 거죠. 그래서 유체의 정의 를 배운다고 하고, 연속체라는 걸 배운대요. 연속체는 유체가 빈 공간 없이 꽉 채워진 이제 그런 걸 연속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원 및 단위, 단위는 아실 거고, 차원은 길이, 질량, 온도, 이런 게 이제 기본 차원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점성 법칙은 그 유체가 흐를 때 내부에서 발생하는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유체의 기타 특성을 배울 거고요. 정력학은 정지에 있는 유체인 거죠. 그런 걸 배우게 되고, 정수압, 정지에 있는 유체 속에서 압력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런 걸 배우는 거고요. 액주계는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지에 있는 유체가 물체에 가하는 힘, 그런 거를 유체 작용력이라고 합니다. 유체 역학의 이제 기본 법칙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연속 방정식,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거고요. 베르누이 방정식,
그것도 이제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요런 이론이 좀 사용이 된 것이고, 운동량 방정식은 이제 뉴턴의 뭐 이 법칙 F는 ma 요거 있죠. 요게 좀 사용된 내용이고, 에너지 방정식은 이제 연력학 1법칙이랑 에너지 법칙 이제 그거죠. 거기 또 사용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체 운동학, 차원해석 상사법칙 뭐 자세히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유체의 흐름을 좀 시각화를 하고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관내 유동은 파이프 있잖아요. 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유체의 움직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 층류 점성, 이제 층류라는 거는 유체가 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층을 이루면서 흐르는 거를 층류라고 합니다. 관론의 손실은 이제 뭐 관에서 유체가 흐를 때 반드시 에너지를 잃게 된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흐르면서 에너지가 뺏깁니다. 뭐 마찰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요인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물체 주위의 유동, 배가 뭐 이렇게 달릴 때 뭐 이제 바다 위를 달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유체들이 배에 가하는 어떤 힘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유동이라고 볼 수 있죠. 유체 동력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계층 유동, 물체가 유체 속을 움직일 때 이제 물체 표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방리, 후류, 뭐 말이 또 복잡한데, 특정 지점에서 유체가 더 이상 이제 표면에 달라붙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걸 방리라고 하고요. 후류는 이제 유체 속도가 느려지고 이제 소용돌이치는 좀 불안정한 영역, 그런 걸 후류라고 합니다. 이제 물체 뒤편에 좀 형성이 되는 그런 거예요. 항력은 이제 물체가 이제 유체 속에서 움직일 때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방해하는 힘, 그런 저항을 항력이라고 합니다. 저항하는 힘, 뭐 이런 느낌이죠. 양력은 이제 유체 속에 물체가 움직일 때 그 흐름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유체를 이제 계측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유량계, 점도계예요. 점성을 측정하는 거. 압력계,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복잡했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나 보다. 완벽히 다 알 순 없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총 이제 4단원으로 해가지고 8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이제 과반만 넘겨야 되고,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꽈락만 넘기고, 어떤 거는 좀 고득점을 받아서 60점을 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출제 기준은 요런 거를 배우나 보다, 이런 대략적으로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런 거 배우나 보다, 그러고 알고 가시면은 공부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